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척박한 사막에 살았던 인디언들에게 비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참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도 그럴 것이 기우제가 항상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던 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7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5차 추경 편성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조 3천억 원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정말 비다운 비가 내려야만 기우제의 의미가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직 단비라기보다는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우제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진정한 단비가 돼서 내리기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메마른 속사정부터 빈틈없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없게 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마침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서 후퇴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초에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노동계가 원했던 방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노동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집계한 최근 23년 동안의 노동제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21년 동안 노동제 사망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 10만 명당 노동제 사망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0.4명이고 한국은 10.1명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영국의 직장인보다 자기 업무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25배나 높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노동제 산업재라고 하면 보통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생산직 육체 노동자들만 해당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각종 통계들은 사무직이나 서비스 노동자들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무직 또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처럼 심혈관계 질환이나 과로사를 많이 당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이거 오늘 법사위 심사 거쳐서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오를 거라고 교수님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거든요. 예. 정부 조직을 보면요. 이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일단 정부 내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도 보면 노동부에서 마련한 노동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반이 될 때 더 내용이 후퇴됐고요.
그 정부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할 때 더 그 국회안이 되면서 내용이 후퇴됐거든요. 예. 이런 입법 과정에서 이제 기업의 영향력이 많이 행사됐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결국 김영균이 없는 김영균법이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까 봐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이름이 바뀌었어요. 당초에 그 박주민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었는데 정부 안을 보니까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책임자라는 부분이 쏙 빠졌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처음에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지는 말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는 시민사회 노동단체 의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는 상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책임이나 비중을 높이는 대목에서 좌절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말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업의 책임이나 비중을 증대시키면 그것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국가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일종의 기업과 동료식 같은 것이 있어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껴왔는데 이제는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라고 하니까 아마 자신들이 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더 큰 거부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정부 처벌이 빠진 것과 더불어서 유예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를 둔다고 했는데 애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만 유예였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업장까지 유예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이 흔히 이제 박주민 의원 안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지난 11월에 발의했던 안도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양반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의당이나 노동단체에서는 개인 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정되고 4년 후부터 적용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시행 유예 대상에 포함시킨 거니까 그 안에서 또 한참 후퇴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99.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노동재 사고 사망자의 86.1%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든요. 예. 86.1%가. 지금 법안대로라면 노동재 사고의 한 90% 정도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이 법이 노동재를 줄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정의당에서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잖아요. 그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5%라면서 지금 이 유예된 것에 대한 비판을 했고 유호정 의원도 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런데 노동관계 법률에서는 이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52시간제라든지 탄력근로제가 그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노동 관련 법규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노동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당하고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은 바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거든요. 예.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피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소형세 기업들이 부담이 커져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해서 규제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을. 예. 중소형세 기업들이 그러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 정부로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고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그 약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은 계속 면제하는 쪽으로 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불 지우되 다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늘 해왔던 단계적인 시행이다. 52시간제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대기업부터 시행을 했고 차차차 그 적은 수 사업장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또 한 번 연장이 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는데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사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전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 중소영세 하청업체들이 그 정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 무상 지원을 많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중소형세 하청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사실 지금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막대한 비용들에 비하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예였으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업체를 재정적으로 약간만 지원하면 그 고용도 충분히 유지되고 실제로 노동제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정부 당국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처벌 수준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초안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이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3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였는데요. 정부는 5배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이게 역시 네. 경영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입김도 작용했겠지만 정부 스스로도 아마 그걸 수용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형벌 한정 규정이 생겼다는 의미는 좀 있다고 봐요. 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처벌이 불가능한데 일단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그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미한 처벌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안에 없던 벌금 1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도입했는데 물론 이제 법무부 의견이 벌금형 상한선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1년 매출액이 수조원이나 되는 대기업들이 벌금 10억 원 정도를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니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손해액 5배를 최저금액으로 규정했던 것을 오히려 최고 금액으로 바꾼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고용노동부도 역시 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2년 이하 징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고용노동부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약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노동부는 그동안 다른 사건의 처벌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건 때에는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2천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40명이 죽었는데 2천만 원 벌금이면 그 노동자 한 명당 목숨값이 50만 원이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처벌 기준을 보면 이게 과도한 처벌로 보이겠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영국의 기업살인법 또는 기업 과실치사법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경미한 처벌이거든요. 예. 영국 일 잠깐 해보면요. 우리가 영국 예를 많이 참고했던 건데요. 영국은 이제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2007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튼앤 코츠홀드 홀딩 사건 때에는 기업 연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고요. 2014년에 모바일 스위퍼즈 사건 때에는 회사 자산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런 자료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되면 해당 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지만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은 그 법 도입된 이후에 노동제 사망률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좀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이런 의견을 냈고요. 자, 그리고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사업주라든지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뭐 하청에 도대체 몇 번을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맨 밑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또 책임을 좀 찾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 보는데 어디까지 그 책임을 지울 것인지 포괄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역시 이번 중대재해법 정부 안에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하청업체 노동자가 노동재해를 당하면 원청회사는 자기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청회사는 그 사고 발생한 곳이 자기네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책임 소재가 이제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에 반대하는 이제 기업의 입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거든요. 예. 사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의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적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빠졌어요. 발주처에 대해서. 그럼 발주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발주처가 공기를 단축시키거나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때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재해 사고나 제조업 분야의 대형 사고는 대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박주민 의원 안에 있었던 원청과 하청의 공동 의무에 대해서는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거든요. 예. 그러면 구체적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회하청 사업장은 거의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 적용해서. 예. 노동재해 사고가 대부분 지금까지 그런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니까 실제로 이 법안으로 노동재해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 이사의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만 한정한 것도 원안에서 후퇴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노동계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예. 자, 그럼에도 지금 그 법사위에서 오늘 아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의를 앞두고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형사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이 사중 처벌 규정을 가혹하다고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경영계에서는 역시 이것과는 괴리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물론 기업 입장을 중시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절하게 보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은 저로서는 좀 뜻밖이에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네, 삭제된 조항이 뭐냐? 그게 이제 기업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삭제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삭제된 조항 내용이 뭐냐 하면, 사고 전 5년간 유해 위험 방지 의무 위반 사실 3회 이상, 또는 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시 방조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한 조항이 이제 모두 없어진 거거든요. 예. 이건 내가 현장의 상황을 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반복적인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은폐, 조사방해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방지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물론 이제 그런 법 규정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배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예. 유사한 입법 예가 이미 가습기 살균제법 등 환경 관련 법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중대재해법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포괄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네요. 한 CEO가 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우리 회사 건설 현장이 40개가 넘고 하루에 투입 인력이 3만 명이다. 해외까지 합치면 7만 명인데 이 모든 거를 어떻게 대표가 혼자서 책임지냐 하면서 뭐 자발적 퇴사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구체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걸 문제로 삼은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주가 그 사업을 대신하게 하면 돼요. 아, 대신.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니까 퇴사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편의를 계속 봐주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노동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경향에 사실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해져 왔어요. 예. 실제로 기업에 가보면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법원 설비를 한꺼번에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면 경영자들은 그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좀 과다하게 보일지라도 그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좀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올해가 전국 50주기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50년 전에도 한국 노동자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했고 지금 50년 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50년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었는데 50년 지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였습니다.